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있어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짠! 바로 본 삼국지입니다. 이 금토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꽤 두껍죠. 그리고 무거워요. 사실 이 중국 12판부 나오는 세계 최고의 원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두껍고 권수가 많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축약을 해가지고 본 삼국지에 담아놨어요. 내용들을.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낭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4권의 책을 모두 다 낭독을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떤 시리즈라던가 소설이라던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권에 해당되는 기억에 남는 부분만 좀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자, 이걸 옆에다가 좀 올려놓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잠시만요. 자, 됐다. 자, 1권. 자, 1권 이 본 삼국지는요. 일어서는 영웅들의 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4권 안에 가장 재밌었던 건 뭐냐면 흥미롭고 흥미진진하다는 거. 흥미진진하다. 우리가 보통 영상미라던가 이 음향 이런 것들을 들어야지 좀 더 박진감이 넘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글이에요.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군데군데 이해 돕기 쉽게 이해 가게 그림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낭독을 해볼 거예요. 이 옮김은 리동혁 제중동포 작가가 옮겼고요. 그림은 예숭 중국 고전 화가, 지도는 저원예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네요. 네. 그리고 베이징 수도 사범대 디지털 캠프 주임 교수. 자, 삼국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은 본 삼국지를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삼국지. 삼국지를 정말 통달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삼국지를 많이 읽어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좀 작아지기도 하고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 삼국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 2권은 제가 출판사에서 받았을 때는 이렇게 칼라로 받았고요. 그리고 이 3, 4권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 4권은 흑백.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 2, 3, 4가 흑백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컬러로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4권을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각 권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낭독할 책은 본 삼국지입니다. 중국 12판부 나오는 세계 최고 원본 본 삼국지. 총 4권으로 되어 있고요. 금토 출판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나관중 지음. 자, 일단 이 두께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삼국지가 유명한데 제가 좀 일부를 좀 낭독을 해볼게요. 먼저 1권부터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권을 모두 다 끝까지 낭독할 수는 없지만 1권부터 기억에 남는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에서 기억 남는 부분은 장비, 거침없이 썩은 관리 매질 이 부분인데요. 낭독을 해볼게요. 글씨도 보기 편하고요. 중간중간 그림이 있어서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장비, 거침없이 썩은 관리 매질. 장익덕은 분노에 도구 매질하고 하국구는 꾀로 환관 주기를 하다. 하동태수 동탁은 자가 중형으로 서량 농서군 임조연 사람인데 잘난 체하고 뽐내기를 좋아했다. 그런 그가 유비를 푸대접하자 장비는 그만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배려했다. 유비와 관우가 말렸다. 조정에서 임명한 장수를 어찌 자네 마음대로 뵐 수 있나? 이놈을 죽이지 않고 아래에서 명령을 듣는다면 나는 따를 수 없소. 형님들은 여기 계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오.
난 다른 데로 가겠소. 장비가 성을 내자 유비가 달랬다. 우리 세 사람이 살고 죽기를 같이 하기로 다짐했는데 어찌 여기서 헤어지나. 함께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지. 그러면 내가 분이 조금은 풀리겠소. 세 사람은 그날 밤 군사를 이끌고 주준을 찾아갔다. 주준은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군사를 합쳐 장보를 토벌했다. 이때 조조는 황보숭을 따라 장량을 토벌하면서 곡양 땅에서 크게 싸우는 중이었다. 장보는 8만여 명을 이끌고 산 뒤에 주둔에 있었다. 주준이 유비를 선봉으로 내세워 적과 싸우게 하니 장보가 부장고승을 내보냈으나 장비가 창을 꼬나 들고 달려가 몇 번도 어울리지 않아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긴 기세를 타고 유비가 군사를 휘몰아 쳐들어가자 장보가 말 위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을 들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렸다. 순식간에 바람이 윙윙 불고 우레가 꽈르릉 꽈르릉 울리면서 하늘에서 한 줄기 검은 기운이 쏟아지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말이 달려나왔다. 군사가 크게 어지러워져 유비는 패하고 말았다. 유비가 영체로 돌아가자 주둔이 대책을 내놓았다. 도적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쓰니 내일은 돼지와 양과 개를 잡아서 피를 받아 군사를 매복시키게. 도적들이 쫓아오기를 기다려 언덕에서 피를 쏟아부으면 요술을 깨뜨릴 수 있네.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각기 1000명씩 군사를 이끌고 높은 언덕에 매복하고 짐승들 피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이튿날 장보가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치며 군사를 이끌고 나와 유비가 맞받아 나가니 장보가 또 술법을 부렸다. 세찬 바람이 일고 요란한 천둥이 치면서 모래가 흩날리고 돌이 굴렀다. 검은 기운이 하늘을 가리더니 사람과 말이 꼬리를 물고 내려왔다. 유비가 말을 돌려 달아나자 장보가 군사를 휘몰아 쫓아왔다. 이때 관우와 장비의 매복 군사가 일제히 일어나 더러운 피를 쏟아붓자 공중에서 종이로 오린 사람과 풀로 엮은 말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바람과 우레가 단번에 잦아들고 모래와 돌이 날리지 않았다. 요술이 깨지자 장보가 급히 군사를 돌리는데 관우가 장비가 달려나오고 유비와 주준이 따라잡아 도적들은 크게 패했다. 유비가 나는 듯이 쫓아가니 장보가 큰 길을 버리고 허둥지둥 달아나 유비가 화살을 날려 그의 왼팔에 꽂혔다. 화살이 꽂힌 채 몸을 뺀 장보는 영천 양성으로 도망쳐 들어가 성문을 닫아걸고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주준은 양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면서 황보숭의 소식을 알아보았다. 황보숭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동탁이 거듭해하자 조정에서 그에게 대신하게 했는데 장각은 이미 죽고 장량이 무리를 이끌고 맞섰습니다. 황보숭은 연이어 7번이나 싸워 승리하고 곡양에서 장량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장각의 관을 열어 주검을 꺼내 사람들에게 보이고 머리를 베어 경성으로 보냈습니다. 조정에서는 벼슬을 올려 거기 장군으로 삼고 기주자사를 겸하게 했습니다. 또 황보숭이 표문을 올려 노식은 공로만 있을 뿐 죄가 없다고 하려 조정에서 벼슬을 회복시켰습니다. 조주도 공을 세우고 제남국 상에 임명되어 곧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가 부임하러 간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1권에 해당되는 장비 거침없이 썩은 관리 매질 부분을 일부 좀 낭독을 해봤고요. 제가 이 욕심 같아서는 이 4권의 책을 끝까지 다 낭독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분량도 있고 해서 1권에서는 이 부분을 살짝 낭독을 해봤고요. 2권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느낌만 보시라고 낭독을 해볼게요. 2권에서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1권에 이어서 제갈량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제갈량 말로 강동 선비대 제압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72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갈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갈량 말로 강동 선비대 제압. 제갈량은 선비들과 설전 벌이고 노자경은 무사람 공론 물리치다. 시상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노숙이 당부했다. 선생이 손 장군을 만나면 절대 조조에게 군사가 무한정이고 장수가 넘쳐난다고 사실대로 말해서는 아니 되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양에게 어련히 대답할 말이 없겠습니까? 배가 닿자 노숙이 제갈량을 역관에서 쉬게 하고 혼자 장군부로 가니 부하들과 의논하던 송건이
조조가 보내온 경문을 보여주었다. 나는 근래에 천자의 명을 받들고 죄 지은 자들을 정벌하노라. 지휘 깃발이 남쪽을 가리키니 유종이 손을 묶고 항복하고 형주 백성이 소문만 듣고도 기순했노라. 강한 군사 100만과 빼어난 장수 1000명을 거느리고 강하에서 장군과 만나 함께 사냥하면서 유비를 정벌해 땅을 나누고 영원히 사이좋게 지낼 약속을 하려 하니 어서 회답을 보내주기 바라노라. 말로는 함께 사냥하자고 청했으나 실은 한번 싸워보자는 도전이었다. 양쪽이 만나 진짜로 사냥을 하더라도 사냥터에서 적수를 제압한 일은 너무나 많았다. 노숙은 경문을 읽고 물었다. 주공의 존귀하신 뜻은 어떠하십니까? 아직 정해진 생각이 없소. 옆에서 장소가 주장했다. 조조는 호랑이요 표범입니다. 지금 100만 무리를 거느리고 천자 이름을 빌려 사방을 정벌하니 그에 거역하면 명분이 바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공께서 크게 믿는 것은 장강인데 조조가 지금 형주를 얻어 수군 싸움배가 천척을 헤아리며 강을 따라 물과 무투로 함께 내려오니 험한 장강을 우리와 함께 차지하게 되어 그 형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따져보면 차라리 귀순하는 것이만에 하나도 흠이 없는 계책입니다. 오사들이 똑같이 말했다. 장자포의 말이 하늘의 뜻에 맞습니다. 송건은 말없이 궁리만 하는데 장소가 또 권했다. 주공께서는 길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조에게 항복하면 오해 백성이 편안하게 되고 강남 6군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송건은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송건이 일어나 뒷간으로 가는데 노숙이 가만히 따라가자 그 뜻을 알아챈 송건이 노숙의 손을 잡고 물었다. 경은 어찌 생각하오? 방금 사람들이 한 말은 장군을 몹시 그르치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조조에게 항복할 수 있으나 장군만은 항복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어찌하여 아니되오? 만약 이숙이 항복하면 조조는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숙의 명상과 지위를 평가하게 하면 적어도 종사 자리쯤은 얻게 될 것이니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아전과 하인을 뒤에 따르게 하면서 선비들과 교제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벼슬을 시작해 공로를 모아 차츰 올라가면 한주나 군의 수장 자리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군께서 항복하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리를 얻어도 후작을 넘지 못하고 수레는 한 대에 그치며 말도 한 필밖에 없고 따르는 자들도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찌 남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앉아 왕 노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기만을 위하게 마련이니 들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장군께서는 하루빨리 큰 계획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건은 한숨을 쉬었다. 네, 이 제갈량 말로 강동 선비들 제압 이 부분을 또 낭독을 해드렸고요. 이 3권 천하 셋으로 나누다 여기에서 제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화타 관우뼈 갈가 화살독 치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3권입니다. 화타 관우뼈 갈가 화살독 치료. 관운장은 뼈를 갈가 독을 치료하고 여자명은 흰옷 입고 강을 건너다. 관우가 말에서 떨어지자 주인이 성 밖으로 공격해 나왔으나 관평이 힘을 떨쳐 조인을 물리치고 관우를 구해 팔에서 쇠뇌살을 뽑으니 실촉에 약이 발라져 있어 독이 이미 뼈에 스며들어 살갗이 시퍼렇고 변하고 팔이 퉁퉁 부어올라 움직일 수 없었다. 관평은 급히 장수들과 상의했다. 아버님께서 팔을 다치셨으니 어떻게 적들과 싸우겠소? 잠시 형주로 돌아가 조리하는 편이 낫겠소. 관평이 장수들과 함께 장막에 들어가 뵙자 관우는 전혀 아파하는 기색 없이 장막 윗자리에 앉아 물었다. 자네들은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저희는 군주께서 오른팔을 다치신 것을 보고 적과 맞서시다가는 화가 치밀어 적을 무찌르기 불편하실까 두려우니 잠시 군사를 돌려 형주로 돌아가 조리하시면 좋겠다고 의논했습니다. 관우가 화를 냈다. 내가 곧 번성을 손에 넣어 뒤쪽에 걱정을 없앤 다음 기세를 몰아 호도로 달려가 역적 조조를 없애고
한의 황실을 안정시키려 하는데 어찌 자그마한 상처 때문에 큰 일을 그리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감히 군사의 사기를 꺾으려 하느냐? 관평을 비롯한 장수들은 말없이 물러갔으나 관우는 아무래도 팔이 아팠다. 관우가 군사로 물리지 않고 상처 또한 아물지 않아 장수들은 사방으로 명의를 수소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동에서 한 사람이 쪽배를 타고 와 영치 앞에 이르러 관평을 찾았다. 그 사람은 모난 두건을 쓰고 넓은 옷을 입었는데 팔에 푸른 주머니를 걸고 있었다. 이 몸은 패국 초군 사람으로 성은 화의 이름을 타요. 저는 원하라고 합니다. 관장군은 천하의 영웅이신데 독화살에 다치셨다고 해 특별히 치료해드리러 왔소이다. 혹시 옛날 동호회 주태를 치료한 분이 아닙니까? 그렇소이다. 대답을 들은 관평은 너무나 기뻐 곧 장수들과 함께 화타를 안내해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관우는 팔이 아팠지만 군사의 사기가 꺾일까 염려해 내색을 하지 않고 심심풀이로 마침 마량과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예절을 차려 인사를 마치고 화타를 앉게 했다. 화타가 팔을 보여주기를 청해 관우가 옷을 벗어 윗몸을 드러내고 팔을 보이자 화타가 말했다. 살촉에 박옷에 독을 발라 도끼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팔을 쓰시지 못하게 됩니다. 관우가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하오? 저에게 치료법이 있습니다만 군우께서 두려워하실까 걱정입니다. 관우는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죽음조차 집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로 아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겠소? 화따가 치료법을 설명했다. 조용한 곳에 기둥을 세우고 큼직한 고리를 박아 팔을 고리 안에 들여놓고 밧줄로 묶습니다. 그런 다음 이불로 머리를 감싸고 뾰족한 칼로 가죽을 째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살을 가릅니다. 그리고 뼈에 스민 독을 칼로 깨끗이 긁어내고 약을 바른 다음 상처를 꿰맵니다. 그래야 무사한데 군우께서 두려워하실까 걱정입니다. 관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쉬운 일이지. 기둥과 고리는 준비해 무엇하겠소. 그는 술상을 차려 화타를 대접하게 했다. 관우가 술을 몇 잔 마시고 마량과 계속 바둑을 두면서 팔을 내밀어 째도록 하니 화타는 뾰족한 칼을 손에 쥐고 한 사람에게 큼직한 대야를 받쳐들고 피를 받게 했다. 제가 곧 손을 쓰겠으니 군우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화타의 말에 관우가 대답했다. 마음대로 치료하시오. 내 어찌 속된 자들처럼 아픔을 두려워하겠소. 화타가 관우의 팔에 칼을 대 가죽과 살을 갈라 뼈가 드러나니 이미 시퍼렇게 변했다. 화타가 칼로 뼈를 긁는데 벅벅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때려 장막 아래 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싸주고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만 관우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바둑을 두는데 조금도 아파하는 기색이 없었다. 잠시 후 피가 대야에 가득 넘치는데 화타는 뼈에 스민 독을 말끔히 긁어내고 약을 바른 다음 실로 상처를 꿰맸다. 관우는 껄껄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장수들에게 말했다. 이 팔을 예나 다름없이 펴는데 전혀 아프지 않으니 선생은 참으로 신이로다. 화타가 감탄했다. 저는 평생 의원 노릇을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군우께서는 참으로 하늘의 신이십니다. 와,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요게 이 본삼국지 이 특징이 금토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특징이 굉장히 글만 보더라도 흥미진진하고 박진감이 넘친다. 그래서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은 질리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4권 중원에 짙어가는 풍운. 네,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역적의 후손 또한 역적에게 당해. 이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자, 낭독을 해볼게요. 348페이지. 역적의 후손 또한 역적에게 당해. 역적에게 당해. 사마소 공경에 빠뜨려 한해 장수 계책 부리고 조방을 패하니 위의 황실 응보를 받다. 촉한 연희 16년 가을, 강유는 20만 군사를 일으켰다. 요화와 장익을 좌우 선봉으로 삼고 하우패를 참모로 쓰며 장억을 군량 나르는 책임자로 정해 위를 정벌하러 양평관을 나가 하우패와 상의했다.
전에 옹주를 치다 깨뜨리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나가면 반드시 또 준비가 있을 것이니 공은 어떤 고명한 견해가 있으시오? 농산 일대 여러 고유 중에 나만의 돈과 식량이 제일 많으니 먼저 차지하면 넉넉히 미천으로 삼을 만합니다. 이전에 함락시키지 못한 것은 강병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니 먼저 사람을 보내 농우에서 강인들과 만나고 그 다음 진군의 서경으로 나아가 동정으로 빠져 곧장 남한을 치면 되죠. 강유가 극정을 사자로 삼아 금과 굿을 촉에서 나는 비단을 지니고 강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니 강왕 미당은 선물을 받고 곧 5만 구사를 일으켜 장수 아하 소가를 대선봉으로 삼아 남한으로 가게 했다. 사마사가 곽희의 급보를 받고 장수들에게 누가 달려가 촉군과 싸우겠느냐고 묻자 보국 장군 서질이 나섰다. 평소부터 그의 용맹이 남다른 것을 아는 사마사는 속으로 크게 기뻐 선봉으로 삼고 사마소를 대도둑으로 임명해 농서를 향해 나아가게 했다. 대군이 동정에 이르러 강유와 마주쳐 진을 치자 서질이 산도 쪼갤 수 있다는 큰 도끼를 들고 말을 몰아 나갔다. 촉군의 진에서 유화가 나왔으나 몇 합도 되지 않아 칼을 끌며 돌아가고 다시 장익이 창을 꼬나들고 나왔으나 역시 몇 번 어울리지 못하고 패해 돌아가니 서질이 이긴 기세를 휘몰아 들이쳐 촉군은 크게 패하고 30여리를 물러갔다. 강유가 하우패와 상의했다. 내가 보니 위군이 여러 번 내가 식량 나르는 길을 끊던데 이번에 도리어 그 계책으로 유인하면 서질을 뵐 수 있소. 강유는 유화와 장익을 불러 계책을 이루고 군사들에게 명예길에 사람과 말의 발을 찌르는 쇠질려를 뿌리고 영체 밖에 녹각을 많이 박아 오랫동안 지킬 태세를 보였다. 서질이 연이어 며칠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었으나 촉군이 나오지 않는데 정탐꾼이 사마소에게 보고했다. 촉군이 철롱산 뒤에서 모구와 유마로 식량과 말먹이 풀을 나르며 오랫동안 싸울 준비를 하니 강병이와 호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마소는 서질을 불렀다. 옛날에 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식량 나르는 길을 끊었기 때문일세. 지금 촉군이 철롱산 뒤에서 식량을 나른다니 오늘 밤 5,000명 군사를 이끌고 가 길을 끊어버리면 촉군은 반드시 물러갈 걸세. 밤이 되자 서질이 군사를 이끌고 철롱산으로 가니 과연 200여 명 축군이 100여 마리 모구와 유마를 물고 식량과 말먹이 풀을 나르고 있어서 우와 소리치며 길을 가로막자 촉군은 군량과 말먹이 풀을 버리고 달아났다. 서질이 군사를 나누어 식량과 말먹이 풀을 영체로 호송하게 하고 촉군을 뒤쫓는데 심리도 가지 못해 앞에서 수레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서질이 장졸들에게 말에서 내려 수레를 뜯어버리라고 명하자 벼랑간 양쪽에서 불이 일어났다. 서질이 급히 고삐를 잡아당겨 말을 돌려 돌아가는데 뒤쪽의 좁은 곳에서도 역시 수레가 길을 막고 불빛이 튀어 서질은 군사를 이끌고 연기와 불을 뚫고 말을 달려 길목을 벗어났다. 그러자 신호포 소리가 탕 울리며 두 길로 군사들이 달려오니 요화와 장익이었다. 두 장수가 거느린 촉군이 한바탕 족쳐대 위군은 크게 패하고 서질은 홀로 몸을 빼어 달아나 사람은 피곤하고 말도 지쳐 허덕거리는데 앞에서 한 무리 군사가 닥쳐오니 앞장선 장수는 다름 아닌 강유였다. 서질이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자 강유가 한창에 그의 말을 쓰러뜨려 서질이 말에서 굴러떨어지자 촉군이 달려들어 어지러이 칼질을 했다. 서질이 식량을 호송하라고 나누어 보낸 군사도 하우페에게 붙들려 모조리 항복했다. 하우페는 촉군에게 위군의 갑옷을 입히고 위군의 말을 타게 해 위군의 깃발을 들고 오솔길로 나아가 곧장 위군의 영체로 달려갔다. 위군이 자기네 군사가 돌아온 것을 보고 문을 열어 들여보내니 촉군이 위군을 마구 죽였다. 사마소가 깜짝 놀라 황급히 말에 올라 달아나는데 앞과 뒤에서 유화와 강유가 달려들어 길이 막힌 사마소는 군사를 이끌고 철롱산으로 올라갔다. 이 산에는 길이 하나뿐이고 사면은 모두 험하고 가팔라 올라갈 수 없었다. 산 위에는 샘이 하나밖에 없는데 겨우 100명이 마실 정도여서 사마소의 6,000명 군사가 물이 부족해 사람과 말이 다 목이 말라 허덕거리자 사마소는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주부 왕도가 말했다. 옛날 경공이 공경에 빠졌을 때 우물의 절에 마시단 샘물을 얻었는데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본받지 않으십니까?
사마소는 산꼭대기에 올라 샘 곁에서 두 번 절하고 빌었다. 이 소는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 촉군을 물리치러 왔습니다. 만약 이 소가 죽어야 한다면 샘물이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소는 스스로 목을 베고 부하 군사에게 모두 항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목숨과 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푸른 하늘에서 빨리 단샘을 내려주시어 무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기 빕니다. 기도가 끝나자 샘물이 콸콸 솟구치는데 아무리 퍼내도 바닥나지 않아 위군의 사람과 말은 죽지 않게 되었다. 강유는 산 밑에서 위군을 공경에 빠뜨리고 장수들에게 말했다. 옛날 제갈승상께서 상반곡에서 사마이를 잡지 못하셔서 내가 몹시 한이 맺혔는데 이번에 사마소는 반드시 내 손에 잡힐 걸세. 이때 사마소가 철롱산에 에워싸였다는 소식을 듣고 곽회가 군사를 이끌고 구하러 가려 하자 부장 진태가 말했다. 강유는 강병과 합쳐 먼저 남한을 치려 합니다. 지금 강병이 이미 왔는데 장군께서 만약 군사를 철수해 구하러 가시면 강병은 반드시 빈틈을 타 우리 뒤를 습격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 강인에게 거짓으로 항복하시지요. 그 군사들을 물리쳐야 찰롱산의 애움을 풀 수 있습니다. 곽회가 진태에게 계책을 쓰라고 명해 진태는 5,000명 군사를 이끌고 강홍의 영치해가 갑옷을 벗고 눈물을 흘리며 절했다. 네, 이렇게 4권의 본 삼국지를 제가 일부만 낭독을 좀 해봤습니다. 1권에서 2권에서 3권에서 4권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부만 낭독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따로 이제 낭독을 제가 했지만은 도대체 어떤 스토리일까? 보통 이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긴 하지만 이 본 삼국지 옮김 이 리동혁 중국 동포 작가고요. 그림은 예숭 중국 미술가협회 회원이시고 지도 저원의 컴퓨터 전문가이신 이분이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로는 조금 지루할 것 같지만 이 지루하지 않은 본 삼국지를 낭독을 제가 해봤습니다. 1권 일어서는 영웅들의 꿈, 2권 장강에 불붙는 승부, 3권 천하 셋으로 나누다, 4권 중원에 짙어가는 풍운이었습니다. 본 삼국지 금토 출판사입니다.